자, 블랙박스 5강입니다.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인데,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투자안을 좀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해보자. 그러니까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쭉 한번 추정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8억짜리 이제 원룸인데, A라는 원룸, B라는 임대주택, C라는 상가, 뭐 여러 개 한번 몇 가지 뽑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요때 8억짜리인데 우리 투자론에서는 내 돈 투자액을 지분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저당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돈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은행에서 한 3억을 빌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해보자. 이런 거를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내 손에서 나간 돈은 5억이고 5년 있다 처분할 사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매년 이거저거 빼고 나서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자,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도 이제 팔았을 때 13억 정도 받고 처분한다면 이거저거 다 빼고 나서 한 7억 정도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죠?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하자. 원래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좀 비교하자. 이게 이제 경제성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고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냐. 요걸 한번 더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걸 기대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 하는데 우리 교재 보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걸 이제 이름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요거는 매기 영업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죠. 그래서 영업의 현금 수지다. 줄여서 영업 수지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죠. 요건 내 손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요거를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분 복귀액. 그래서 요건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가유순 전후다. 가유순 전후. 이렇게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7억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매순 전후다. 매순 전후. 이렇게 여기서부터 얘는 여기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맨 먼저 가능조소득이다. 이거 1년에 하루도 빠짐없이 임대한다 과정했을 때 들어온 돈을 가능조소득이다.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준 것을 유효조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는 것이죠. 요거를 순영업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거는 영업 경비에는 세금도 좀 포함시키는데 이때 세금은 보유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좀 여기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경비에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들 있죠. 영업소득세 같은 것들은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에서 거기서 빼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느닷없이 빼내면 안 됩니다. 소득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소득을 만든 다음에 소득이 많은 자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소득이 적은 자들은요 적게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내면 안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한 건 순영업소득이다. 여기서 이 3억을 빌렸겠다. 그러면 매기 갚을 원금이자 있죠. 요거를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겁니다. 요거 뺀 거를 세전 현금 수지다. 여기서 또 뭘 빼야 되나요? 아까 얘기한 영업소득세 있죠? 요거 빼낸 것을 세후 현금 수지다. 이렇게 해서 가유순 전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 7억은 또 어떻게 나온 숫자냐? 요거는 한 13억 정도 받고 처분할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럼 이걸 매도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화 과정에서 매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이런 게 대표적일 겁니다. 이런 거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걸 뺀 거를 순매도액 해줍니다. 여기서 행여나 요 3억을 빌렸는데 5년 동안 못 갚은 돈이 있다. 다 갚아야 되겠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요거 뺀 것을 세전 지분 복귀액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또 세금을 또 소득세를 또 빼내야 되겠네요. 여기서 말한 세금은 양도와 관련된 소득세 있죠? 양도소득세를 여기서 빼내야 됩니다. 이거를 다 자본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다 해서 자본 이득세라는 겁니다. 이거 뺀 거를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방식을 좀 공부해보고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투자 내 경제성 분석이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방식을 좀 알아볼 겁니다.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따지는 방법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얘는요, 어림셈법이라든가 비율 분석법, 요거 얘기하는데, 자, 얘하고 얘는 일단은 어떤 가정이 숨어 있냐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내 처분할 것을 가정하는 게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처분한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할인 현금, 얘는 그냥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보유한다고 그냥 가정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거나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어느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감안해 가면서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 손에서 나간 돈, 그 다음에 들어올 돈을 추정할 때 계속 이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투자액과 그 다음에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그런 방식을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라고 하면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분석 대상 소득이 이렇게 매기 이런 거 소득 이득이다 해줍니다. 소득 이득. 그 다음에 이런 걸요, 지분 복귀액, 이걸 둘 다 감안해 가면서 결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얘네들은 그 한 해의 그 소득이 영원히 똑같은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사용 지표가 아주 동일하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데, 얘는요, 투자액하고 자, 소득을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건데, 어때? 투자액에 비해서 소득이 큰 놈이 좋겠죠? 그걸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한다면 소득이 똑같다면 투자액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분석 대상 소득이 어떤 경우는 투자액이 총 투자액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지분 투자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 소득이 좀 이따 하겠지만 뭐 순영업소득을 기초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고 저 방법에 따르면요, B가 선택되고 이렇게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주 막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투자 분석하거나 아니면 특정 비율을 가지고 특정 목적에 활용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것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어림셈법, 비율분석법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큰 흐름을 좀 갖췄네요. 그러면 자, 먼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자, 일단은 얘는 이제 이러한 얘기를 이제 이거는 처분할 것을 가정합니다. 처분할 것을 가정한다는 게 좀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너무 논리 자체가 좀 복잡하니까 좀 논리 자체를 아주 간단히 하기 위해서 1년 있다 처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노량진인데 우리 전 시간에 노량진에 그 고시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B라는 고시원, C라는 고시원, D라는 고시원이 팔려고 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고시원들은 장사 잘 되는 것들은 어떻다고요?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겁니다.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가격을 떨어뜨려 팔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수익률이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근데 A라는 부동산은 저 급매로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잽싸게 구입한다면 1억 투자하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연간 20% 아닙니까? 그러면 자, 만약에 1년 있다 처분한다. 그러면 1억 투자하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순현가법이라고 합니다. 순현가법. 요건요, 수익성 지수법이다. 요건요,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순현가법을 영어로 Net Present Value Method다 해서 N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NPV법. 자, 그 다음에 수익성을 영어로는 Profitability 해갖고 이제 P라는 용어를 쓸게요. P. 그 다음에 인덱스 해갖고 수익성 지수다.
PI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은 요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 수익률을 영어로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해서 IRR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지금까지 그동안 한 거 그대로입니다. A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해 볼게요. 1억 투자하니까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죠. 1억 2천만 원. 그러면 이때 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내부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얘는 내부 수익률하고 뭘 비교해서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할인 현금 수준적법이냐? 이거 왜 그러냐면 1년 후에 처분하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간단히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3년 저런 식으로 3년 있다 처분하기 어떻게 되나요? 5년 있다 처분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이거는 내 나간 돈이고 들어온 돈인데 들어온 돈을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은 할인율이죠. 그러니까 이걸 뺐던 이 금액, 붙였던 이 금액으로 만든 할인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 어쩔 수 없이 할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현금 수준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도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간단히 계산하지만 사실은 할인해서 어떤 특정 수익률로 어떤 수익률이 모르겠지만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시켜 놓는 할인율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할인 현금 수준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A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1억 투자하면 얼마 들어온다고요?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쳐볼게요. 2천만 원. 그러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 요거는요 앞으로 들어올 돈이죠. 그러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 볼게요. 10%로 할인해 보자. 요구 수익률 할인한다면 여기서 10% 빼면 1.10분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1억 909만 원 나올 겁니다. 1억 909만 원 이렇게 나올 건데 요 금액 그러면 요거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10% 뺀 게 이거죠. 거꾸로 한 다음에 여기다 10% 붙인 게 이 금액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면 10%밖에 못 벌죠.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 생기려면 현재 얼마를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은 투자해야 10%를 얻으면서 1억 2천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 부동산은 1억만 투입했는데도 1억 2천 생기죠?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이문이라고요? 909만 원만큼 이문이다. 이 909만 원을 수년가다 해줍니다. 수년가. 그래서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0보다. 근데 이 수익성 지수는 쓸데없이 나온 겁니다. 그냥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인데 이것분의 이거 한 거 있죠? 1억 분의 1억 909만 원 이렇게 한 거 계산하면 1.0909 이렇게 나오는데 요 1.0909 이거를 수익성 지수라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는 이거는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선택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논리 자체가 이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아주 어쩐지 막 복잡하게 계산하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논리 자체를 좀 간단히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D. 그러면 자,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을 선택할 건지 말 건지 이걸 결정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포기해야 되죠. 이럴 경우는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한 20억을 갖고 있는 자가 순서에 따라 투자한다고 치면 자, 수년가법에 따르면 수년가가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면요. 내부 수익률 큰 순서에 따라 투자하겠죠? 이런 경우. 어쨌거나 이러한 식으로 자, 이런 경우는 수년가법에 의한 결과와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럴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방법이라고요? 수년제 가치법에 따라서 결정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만 다 기억하시고 그 이유는 너무 자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자세히 물어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수년제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다 해갖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재투자 수익률에 대한 가정 자체가 얘는
자,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 이렇게 할인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들어온 돈을 또다시 투자한다면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순현재 가치법은요, 얘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나중에 들어온 돈을 또다시 재투자한다면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그 좀 높은 수익률이, 여기서 높은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는 거기다가 재투자한다는 가정은 지나치게 좀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찾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이 더 우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어떤 경우는 2개 이상 나오거나 아니면 전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계산해보면 항상 순현재 가치법은 부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내부 수익률법은요, 부의 극대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재 가치법으로 선택해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서 회수기간법은 뭐예요? 회수기간법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짧게 걸리는 놈을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방법은 일단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전혀 무시했고, 자, 두 번째는요, 어째 그 회수기한 이후의 현금 흐름은 전혀 무시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다만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했다. 이거는 그 수정에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요구수익률로 전부 할인한 다음에 몇 년 걸리냐 이렇게 따져본다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겁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 이런 걸 감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회계적 이익률법은, 자, 기업은 뭘 작성합니까? 기업은 재무제표, 특히 이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포괄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액에 비해서 한 해에 이제 그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차지하는 비율, 평균적인 비율, 이걸 가지고 따지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기업의 회계 처리는 보통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발생주의라는 게 뭐냐면, 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갔다고 때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들어온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냐하면 매기 적정한 경영 성과를 좀 보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론의 논리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다지 바람직한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림셈법은 그야말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율분석법 둘 다 처분하지 않는다면 매년 요 정도씩 계속 들어올 거 아니냐. 매년 이렇게. 자, 똑같은 소득이 매년 이 정도 계속 들어온다 과정에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투자액에 비해서 소득이 큰 놈이, A라는 부동산은 또 5억 투자했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B라는 부동산은 5억 투자하니까 4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B가 더 낫겠다는 얘기죠. 또 거꾸로 한다면 똑같이 3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A는 5억밖에 투자하지 않았는데 B는요 5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A가 훨씬 더 우수한 대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게 이제 어림셈법이다 해줄게요. 이 어림셈법은 무슨 뭐 영어가 아닙니다. 그냥 어림 잡아서 계산하겠다, 대충 계산하겠다는 걸요, 어림셈법이다 해줍니다. 어림셈. 요때 요 투자액하고 이 소득을, 한 해의 소득을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요때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를 볼게요. 여기까지의 소득, 순영업소득까지의 소득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소득은 여기서 은행이 가져갈 돈 여기서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소득은 내가 가져갈 소득도 있고, 누가요? 은행이 가져갈 소득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섞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가져갈 건 여기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는 누구 것만요? 내가 가져갈 소득만 남아 있네요. 그러면 이때 투자액하고 비교할 때도 이렇게 이러한 소득 있잖아요. 이러한 소득, 내가 가져갈 돈과 은행이 가져갈 돈이 섞여 있는 소득을 비교할 때는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총 투자액은요, 내 돈 투자액하고 은행이 빌린 돈 합친 거 있죠? 이렇게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는 뭐예요? 내가 가져갈 돈 있죠?
아직 세금은 아직 안 냈지만 어쨌거나 세금 빼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은행이 가져갈 건 빠져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다. 다시 말하면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비교하는 게 합리적이지 총 투자액은 내 돈도 있고 은행 돈도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 섞여 있는 거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어림셈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박스를 그리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맨 먼저 승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수법은 자, 소득에 비해서 투자액이 몇 배냐 그런 얘기다. 밑으로 소득이 들어갑니다. 위로요. 무슨 투자액이 됐든 투자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승수법이다. 소득에 비하여 투자액이 몇 배냐. 그러니까 투자액이 작은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수익률법입니다. 수익률법은 밑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투자액이다. 투자액에 비하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 투자액은 작고 소득은 클수록 좋겠죠.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박스를 이렇게 네 칸을 이렇게 그린다면 그려보면 상당히 복잡한데 논리 자체는 매우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냐면 조소득 승수다. 밑으로 뭐가 들어가면 조소득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다. 얘는요. 여기서 순소득이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가능 조소득, 유효 조소득이 됐든 순영업소득이 됐든 은행이 가져갈 것도 있고 내가 가져갈 돈도 섞여 있는 거죠. 자,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무슨 투자액이라고요? 위로 총 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뭐라고요? 총 투자액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세전 현금 수지 승수다. 얘는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다. 밑으로 세전 현금 수지 집어넣으면 되고 얘도 뭐라고요? 세후 현금 수지 가치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세전이나 세후나 일단 은행이 가져갈 건 빠져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자. 여기도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뒤집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집어놨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점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도 문제고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K가 선택되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겁니다. 얘는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건데 이건 이따가 좀 뒤집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자 위로 순영업소득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여기도 뭐예요? 위로 세전 현금 수지. 여기도 뭐예요? 세후 현금 수지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총 투자액이 밑으로 들어가네요. 총 투자액이 밑으로 들어가고 여기서부터는요. 지분 투자액을 밑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분 투자액 밑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름을 붙여볼게요. 총 투자액 대비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수익률 아니면 총투자수익률 종합자본 환원한다 할 때는 환원율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쓰여지니까 어쨌거나 종합수익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세전수익률 세전 현금 수지라면 승수라면 얘는요 세전 수익률 얘는요 세후 수익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세후 수익률. 그리고 이 세전 수익률을 다른 말로 자주 쓰는 게 지분 배당률 이런 표현도 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결과적으로 그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반복한다면 순소득 승수 자체가 자본 회수 기간이 됩니다. 자본 회수 기간에 해당된다 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만 요거는 뒤집어 놔 볼게요. 밑으로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치 아닙니까?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치겠죠? 그 다음에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가격 대비 조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수익률이라 하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소득이라는 것은 아직 경비를 안 빼는 거죠. 경비를 하다도 안 빼놓고 이게 수익률이다 하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총자산 회전율이다 해서 비율 분석법적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이번에 이제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율 분석법은 요 세 놈은 이제 자주 물어보니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맨 먼저 대부 비율이다. 대부 비율은 이제 LTV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채 감당률이다.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얘는요, 채무 불이행률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자, 대부 비율은 저기 아까 8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8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내 돈 얼마 투자했다고요? 내 돈 5억 투자했고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3억을 빌렸죠. 이때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 중에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있죠. 부동산 가격 대비 뭐 가치에도 상관없고 가치 대비 부채액이 차지하는 비율,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를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대부 비율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 똑같은데 다만 부채 비율하고는 용어가 좀 다른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하고는 용어가 다른 용어예요. 부채 비율은 자, 대부 비율이 부동산 가치 중에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면 부채 비율은요. 내 돈 투자액분의 은행에서 빌린 돈이죠. 이것분의 이거 한 걸 뭐라고요? 요거를 부채 비율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8억 분의 3억 하면요. 대부 비율, LTV,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다만 부채 비율은요. 5억 분의 3억 있죠. 5분의 3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냐면 부채 서비스로 나눈 겁니다. 부채 서비스.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이제 세전현금 수지 아닙니까?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3,000원이고, 자,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3이죠, 3. 3이라는 얘기는 돈 벌어서 빚을 갚고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순영업소득은 500원밖에 안 된다. 500원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하면 0.5라는 얘기죠? 0.5다. 그러면 이거는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클수록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클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요. 이렇게 유효 조소득분의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한 비율. 요거를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효 조소득은 막 클수록 좋겠죠? 이게 매일 1,000원이고 얘는 10원밖에 안 되고 10원밖에 안 되고 이러면 채무를 못 갚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효 조소득은 1,000원인데 얘는 한 500원 되고 얘는 400원 된다. 그러면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유효 조소득은 클수록 좋고 얘네들은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론을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계속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여기서 다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론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책론. 자, 정책론에서도 한 5문제가 나오니까 알고 상대적으로 투자론보다는 조금 쉽죠. 왜냐하면 뭐 계산 같은 건 안 나오니까 뭐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나을 겁니다. 자, 이 정책론은 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정책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정책론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 자, 부동산 문제라는 게 뭐 무슨 투기가 극성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도시가 개판으로 개발되거나 아니면 누구는 너무 큰 소득을 가지고 불로소득, 누구는 열심히 일해도 맨날 끝장이다. 뭐 이러한 뭐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있다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부동산 문제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를 부동산 정책이다 해줍니다. 정책. 그래서 우리 정책론은 부동산 문제 파트와 정책 파트 구분되는데 보통 5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5문장은 보통 이제 정책 쪽에서 다 나오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거의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정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게 토지와 관련된 문제와 주택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데 개입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이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표현합니다.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라는 것은 어떤 시장을 어떤 민간 주체인 민간 사적 주체한테 맡겼을 때 때로는 물건이 남아돌기도 하고 때로는 모자라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득을 얻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독점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독점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물건을 조금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조금밖에 안 만드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은 자기네들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하나의 시장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이런 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겠다. 이거를 경제적 기능이다. 표현합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 물건이 남아줄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이렇게 좀 적정히 유지하겠다는 것을 그 경제적 기능이다. 그래서 성장,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불로소득, 예를 들어 토지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가만히 앉아서도 엄청난 돈을 얻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그 토지는 계속 또 토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5억짜리가 때론 10억이 되고 10억짜리가요 20억 되고 이런 것들은 어마막지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 한 달에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도 150만 원 벌어갖고는 평생 그 짱으로 산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좀 잘 사는 사회를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때 그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쭉 계속해서 나갈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일단 부동산 문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 처음에 악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그냥 방치해 놓게 되면 점점점 악화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악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악화된 것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는 아주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비가역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거기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는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재반 측면에서 골고루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정책 수단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아주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결 수단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먼저 그 부동산 문제 내용을 본다면 토지 문제를 또 이제 구분한다면 이렇게 한 4가지 형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먼저 물리적 토지 문제다. 그 얘기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물리적 토지 문제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 토지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토지를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지가 고의 문제다. 이거를 경제적 토지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자꾸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괜히 거기다가 내가 도시 인근에 땅이 있는데 건물 지었다가 분양이 안 되면 크게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도시 토지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집중하고 도시로 집중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산업이 발달할수록 토지 수요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냐, 언젠가는 오르냐, 뭐 이렇게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오르긴 올린다는 얘기죠. 괜히 위험하게 건물 같은 거 지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땅 사놓고 언젠가는 오르기만 기다렸다가 그때 팔려고 하는 땅 있죠? 이런 걸 공환지라는 겁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도심에다 땅을 그 아파트 같은 거 지었다가는 말아먹기 딱 좋으니까 어디 산 밑에 이런데 듬성듬성 막 땅을 구입해서 그 아파트 같은 거 짓는다는 얘기도 아울러 아파트 이런 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지용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분배의 부적정이다 해서 이 부모님 잘 만나갖고 땅 같은 거 큰 건 땅을 아니 3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빈둥빈둥 놀면서 개발이 예상된 지역에 땅을 구입해갖고 이게 6억이 되고 또한 또 맨날 놀면서 이게 12억이 되고 이런 형태가 반복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도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더라도 150만 원 번다. 상당히 분배의 부적정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 문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 문제는요 한 2가지 정도로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 이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양적 주택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상이 있죠. 가구 수에 비해서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수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요때 이제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이 가구 수에다가 필요 공가라는 것도 좀 집어넣어야 됩니다. 필요 공가. 공가는 뭐예요? 빈집 있죠? 빈집인데 필요 공가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 오고 이사 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어있는 집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도배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걸 뭐라고요? 필요 공가를 하는 겁니다. 이사 날짜 안 맞고 그러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이렇게 요 주택수보다 요거보다 요 주택수가 많아야 되는데 적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적 주택 문제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주택 보급률이 100%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주택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자가주택 보급률이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자가주택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요거를 꾸준히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질적주택 문제는 더 좋은 집을 주거 환경이 열악한 데서 오는 불만과 관련된 문제 있죠. 이런 것들을 질적주택 문제로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이 30평 살다가 이거 불만이 많아서 40평으로 옮기겠다. 이런 것들은 시장 기능을 통해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소위 말하는 어떤 주택이에요? 달동네라 할 수 있는 불량주택들이 있죠. 위생에도 문제가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주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떤 형태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질적 주택 문제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참고사항 해갖고 집가구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집가도 그 폐단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렵지 않은 얘기들이니까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소득분배 측정 수단 중에 10분위 분배율이라고 있는데 10분위 분배율은 우리나라 한 달간의 전체 소득, 국민소득 이 정도 된다면 자, 이때 10분위 분배율은 상위 20%에 상위 20%가 갖고 가는 소득의 점유율 있죠. 이것분에 하위 40%가 갖고 가는 소득의 점유율 있죠. 이런 것들을 10분위 분배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사는 상위 계층은 좀 소득이 줄어드는 게 좋겠고 하위 계층은 높아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분배가 개선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수록. 그 다음에 자, 이게 뭐냐면 로렌스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는요 인구의 누적 점유율이다. 이쪽은요 그 소득의 누적 점유율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일렬로 인구를 딱 세워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요 10% 소득, 20% 소득 계속 올려놨다. 여기까지 100% 소득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 한 달간의 소득이 똑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가 갖고 가는 소득은 딱 10%를 점할 겁니다. 50%가 갖고 가는 소득은요 딱 50%를 점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로렌스 곡선을 완전 평등선이라는 겁니다. 완전 평등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고 이건희 혼자 다 갖고 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99.99%의 소득을 합치니까 0이죠. 그 대신 이건희도 다 갖고 간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걸 완전 불평등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없겠죠. 다만 여기서부터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까지 일렬로 딱 세워놨다고 치면 10%가 갖고 오는 소득은 10% 훨씬 못 미칠 겁니다. 그 다음에 30%가 갖고 오는 소득은요 30% 훨씬 못 미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그려지는 로렌스 곡선이 일반적인 그런 형태인데 어떤 사회가 분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 로렌스 곡선이 자꾸 어디로 갈수록요 대각선 쪽으로 갈수록 분배가 개선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근데 요거는 나라별로 좀 비교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한 나라의 그 구조는 얼른 알 수 있지만 나라별로 어떤 나라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이렇게 비교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진이라는 사람이 요 면적을 알파다. 그 다음에 요 면적 베타라고 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어디라고요? 이 전체 면적이죠. 그 중에서 알파가 차지하는 면적 이렇게 계산한 것을 진이 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회가 완전 평등하다 그러면 얘가 좀 더 이쪽으로 가더니 여기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요 대각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모든 사람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건희 혼자 다 갖고 간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더니 여기에 쫙 달라붙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알파 면적이 알파 플러스 베타 면적이 똑같네요. 우리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보통 이제 어떤 사회가 분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0으로 갈수록 다시 말하면 자, 작아질수록
분배가 개선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한다면 슈바베라는 사람은 슈바베 지수를 만들어 봤는데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한 비율, 요걸 비율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어른 사람은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쳐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의, 식, 주 외에는 거의 쓰는 돈이 없을 겁니다. 옷 사 입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뭐 월세 같은 거 내는 게 다죠. 근데 이제 이 사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번다고 쳐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의, 식, 주 외에도 뭐 문화생활도 하고 있고 가끔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 벌어서 다른 용도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거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슈바베치는 높다는 얘기는 생계비 총액 중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담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정책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